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국제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4일 월요일이고요. 자, 미국은 1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선물시장이거든요. 자, 오늘부터 미국은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좀 일찍 시작이 되는데 4대 선물시장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S&P, 다우, 나스닥, 러셀 2000까지 뭐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일단 빨갛게 시작한다는 거지 영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보시게 될 요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와, 지금 미국 대선의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수없이 미국의 대선을 치렀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치열한 승부가 진행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자, 요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박빙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정확한 판세를 예측하기 힘든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미국 내 기관이 아니라 영국의 기관인 더 타임스 조사 기관의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더 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저께 나온 결과거든요. 자,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선거인단 276명 대 262명을 확보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총 선거인단은 538명인데요. 승리에 필요한 최소 선거인단은 270명입니다. 자, 해리스는 북부 러스트벨트인 위스콘신에서 4포인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 각각 3포인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고, 썬벨트로 꼽히는 네바다에서도 1포인트,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가능한 대선 시나리오를 정리했는데,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통계로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블루월 경합주들을 수성해 이기는 겁니다. 더 타임스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을 수성해서 44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확보하고, 원래 민주당이 우세한 주에 225명과 네브라스카 주의 두 번째 선거구 1명을 더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다른 경합주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긴다는 겁니다. 승자 독식제가 아닌 네브라스카와 메인 중 네브라스카의 두 번째 선거구는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까지는 첫 번째 시나리오였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를 가져오고 본인이 우세한 남부 썬벨트 경합주 중 조지아와 노스캐롤리나에서 이겨 승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는데, 자, 워싱턴 포스트는 펜실베니아에서 두 후보가 바짝 따라붙어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 미만으로 앞서고, 조지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전보다 그럴듯해 보이는 시나리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흑인 표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때 이번 선거에서 펜실베니아의 중요성을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를 질 경우에는 썬벨트 경합주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를 모두 이긴 다음에 러스트벨트 경합주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중 하나를 이겨야 합니다. 자,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블루윌로 꼽히는 민주당 우세 경합주지만 보이시죠? 10월 말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결과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기대를 걸어볼 가치가 있는 곳이죠. 자, 두 후보가 정확히 동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블루월을 해리스가 수성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썬벨트 네 곳을 모두 이기고 네브라스카 두 번째 선거구까지 이겨버리면 269대 269로 동률이 됩니다. 와, 이럴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을 결정하는 권한은 연방 하원 투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현재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수해서 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회 선거에서 새로 구성된 하원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뽑히는 의회에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또 달라요.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기거나 그 반대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두 차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택했던 아이오와에서는 현재 디모인 레지스터라는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8, 31일 투표 성향이 있는 유권자 808명을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7%,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4%로 뒤집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민주 텃밭 뉴욕에서 유세한 것이나 역시 민주당의 우세 지역인 버지니아에서 유세한 것 역시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미국의 언론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곳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바닷가 갔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바닷가 집들이 뭐 해리스 지지한다는 걸 많이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텃밭인 곳을 제외하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캘리포니아, 뭐 오레건, 워싱턴, 뉴멕시코, 콜로라도, 근데 오른쪽에 이쪽은 다 블루 쪽이죠. 근데 이제 또 이 중부 쪽, 아이다호, 몬태나, 노스다코타, 와미 이쪽은 다 또 공화당이죠.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굳혔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지금 이변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거든요. 쉽지가 않은 모양새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자, 여기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 볼까요? 자, 7만을 넘어섰던 비트코인이 지금 7만이 깨지면서 지금 68,639를 가르치고 있고요. 자, 트럼프 당선과 함께 쭉 올라갔던 트럼프 미디어 DJT도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분위기, 그렇죠? 뭔가 조금 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일단은 양쪽 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시나리오가 없다면 그 전에 먼저 베팅하는 그런 무모한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일단은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 증시 좀 요약을 해드려야겠습니다. 고용 쇼크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상승으로, 자, 여기 보실까요? 한번. 상승. 금요일 날, 그래도 보시면 수치상으로는 4대 주사 플러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혼조세였죠. 그리고 시작하고 올라갔다가 여기 보면은 M자형 하락이죠. 11시 딱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것. 이 흐름이 지금 선물시장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자, 금요일날 발표된 이 고용 쇼크는요. 일단은 허리케인 영향하고 보잉 파업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뭐 어닝 종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메타, 마소, 애플, 아마존이 아시겠지만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계속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기업들의 실적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번 주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주요 증시는 초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뭐니 해도 대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치고 올라오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에서 마지막까지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동안 금융시장은 트럼프 쪽 당선에 베팅하면서 주가와 달러, 국채 금리 모두가 상승세를 펼쳤는데 만일 해리스가 승리한다면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강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DJT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DJT.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55불까지 갔던 DJT가 이렇게 폭락하는 이 벌써 4일째. 물론 DJT 종목의 모습만 가지고 트럼프 당선을 뭐 결정할 수는 없지만 결코 트럼프 쪽에서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대선이 치러진 이틀 뒤에는 FOMC 발표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주에. 자, 월가는 이번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정사실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12월과 1월의 인하 여부거든요. 이번 FOMC에서 12월 이후의 금리 전망에 대한 연준이 어떤 힌트를 내놓을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선 쪽집게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기 예술인 사람이죠. 릭트먼이라고 하는. 자, 이 친구가 이번 대선에서는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트럼피들이 들으면 또 열받는 얘기인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미국 대선 예측의 로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앨런 릭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해리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 이 아메리칸대 역사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LA 무당이 아니라. 자, 9월 5일 예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직접 화법으로 전해드릴게요. 당시에 말했듯이 저는 여론조사나 전문가의 의견, 유세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전히 해리스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사상 성별 격차가 가장 큰 선거일 것입니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사전투표는 여성에게 매우 치우쳐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해리스에게 매우 긍정적일 겁니다. 자, 이분의 판단의 근거가 뭔지 아시죠? 여론 그거 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별 대교인데 성별의 격차가 가장 큰 곳인데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의 사전투표가 여성들의 절대적인 우위라는 겁니다. 자, 이 쪽집게가 일단 맞출지 안 맞출지는 이제 며칠만 지나가 보면 알게 되겠죠. 그렇죠? 항상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어떤 후보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후보에 맞는 주식을 사셔는 절대 안 되고요. 그건 그거고 투자는 얼음처럼 냉정하게 그렇게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안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자, 다음에는 미국 증시 주간 일정을 제가 여기 머니투데이에서 이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냉정히 말하면 머니투데이 게 아니라 마켓워치, CNBC, 블룸버그 짜집기 한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짜집기도 감사. 자,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자, 11월 4일 내일부터 보면 자, 내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팔란티어 어닝 발표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화요일 같은 경우는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P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발표되고요. 10월 자, 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슈마컴. 최근에 두드려 맞은 슈마컴 과연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발표가 됩니다. 요거 이따 제가 멤버십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11월 6일 퀄컴 실적 나오고요. 자,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자, PG, 모더나 실적 발표 있고 늘 발표되는 실업선 청구서 발표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FOMC 금리 결정이 이날 나오게 되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항상 30분 뒤에 있고 금요일날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와, 이 한 장만 봐도 이번 한 주가 얼마나 드라마틱, 스펙타클한지 아시겠죠? 자, 우리 돈나무언니 캐시우드가 AMD 어닝 발표 후에 폭락한 AMD를 11만 주나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돈나무언니의 배팅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인텔. 자, 밀려나간 인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들어온 엔비디아. 일단은 여러분 금요일날 애프터장의 모습을 보면 엔비디아는 오르고 인텔은 빠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버핏 형님은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금 보유액이 3천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버핏한테 배워야 될 최고의 투자 방법은 저는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 자, 중국 최대의 전기차 기업 아시죠? BYD. 물론 BYD는 여러분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만들지만 하이브리드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 단계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BYD가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처럼 세계 완성차 시장의 지갑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 들여다볼까요? 자,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에도 탄탄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나홀로 가파른 상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BYD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판매량이 작년 10월보다 66.5% 증가한 50만 2,657대로 집계됐습니다. 테슬라 보고 있냐? 열심히 해야지. 자, 2011년 일론 머스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BYD에 대한 질문에 그들의 차를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조롱한 적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연간 판매량이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는데 2011년 그러니까 이제 일론이 조롱하던 그때부터 2020년까지 연간 판매량이 50만 대가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그 뒤로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거죠. BYD는 올해 들어 차량 판매가 급증하자 연간 판매 목표를 기존의 11.1% 높인 400만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 연말에는 연간 판매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론 보고 있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물론 BYD의 기록적 성장 배경에는 수직적 통합 전략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진핑 정부에 확실히 밀어주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와 달리 테슬라는 일본 파나소닉 등 해외 업체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모습
무슨 말인지 아시죠? BYD는 여러분 배터리로 시작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가장 큰 또 이거를 차지하고 있죠. 자, 연초부터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노후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말로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이거든요. 오래된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를 자극해서 전기차도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BYD는 미국에 지금 BYD 굴러다니는 거 본 적 있나요? 한국에는 뭐 버스하고 몇 대 좀 굴러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자, 전 세계가 지금 타도 중국 전기차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에서는 여기서 이제 한계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물론 더 열심히 해야죠. 테슬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데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여기까지가 끝이 아닌가. 저들의 핵심의 결정의 모습이 아닌가. 자, 지금 트럼프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테슬라 주가도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일러나 내가 뭐라 그랬어. 정치판 너무 뛰어들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화요일 이후부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자나깨나 조심하시고요. 저희 영상 여러분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미국 천지에서 신속한 속보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